네, 이어서 뭐 일본의 공업화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정리하면 뭐 일본이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후발주자였지만 근대화 공업화에 성공했던 부분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서구의 선진공업국에서부터 많은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사절단을 보내고 해서 어, 그 기술들을 많이 배워왔고 그 과정에 정부의 역할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가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시작된 어떤 뭐 산업의 발전, 공업의 발전, 금융업의 발전이었다면 영국이나 이런 곳이 일본은 일본 정부가 주도해서 은행을 설립하고 기업을 설립하고 어떤 노동자 관리, 뭐 노동자 교육, 기술자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공업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측면이죠. 그런 것들이 후발주자였지만 결국에는 러일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구와 맞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을 하는데 기여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일본까지 서구 유럽에 있는 국가들 뭐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뭐 이탈리아라든지 그런 나라들까지 러시아,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까지 공업화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 공업화를 통해서 생산되는 물품을 교역을 하는 무역이 이제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주의가 확산이 되게 돼요. 뭐 그러한 무역의 자유무역의 분위기는 결국에는 산업화와 공업화를 가장 먼저 이끌어낸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어, 이걸 통해서 이제 자유무역에 자기 자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자유롭게 교역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관세 철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됐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어, 결국에는 1842년 이런 뭐 관세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질적으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이루어진 조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서히 자유무역의 흐름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 시기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커브든 슈발리에 조약이나 이런 곳에서 오늘날 국제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최혜국 대우라든지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을 방해했던 여러 가지 금산법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중상주의 체제 하에서 있었던 국내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았던 그런 인위적으로 막았던 그런 법들이 다 철폐되면서 자유무역이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각국은 자신들이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국익을 증가하고 어떤 효용을 증대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죠. 근데 그것이 이 자유무역이 뭐 무조건 맞는 것이냐? 뭐 그것은 아니긴 그거에 꼭 정답은 아니긴 해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은 산업화 공업화를 이루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산업 기반을 통해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교역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어떤 산업화 공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에 있어서는 어떤 재앙인 거죠. 그 값싼 여기는 간해수공업을 하는 나라인데 상대방 국가는 값싼 노동력을 동원을 해서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게 된다면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물품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격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사정 속에서 이 자유무역이 무조건 맞았냐? 강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자유무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침해고 침탈인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과 중국 간에 있었던 무역 분쟁이 원인이었던 아편 전쟁이죠. 아편 전쟁.
원래 우리가 앞선 시간들에서 배웠던 삼각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은이란 것이 신대륙에서 와서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로 유입되는 아시아의 도자기나 녹차나 비단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중국으로 은이 많이 유입되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중국이 유럽 국가로부터 살만한 물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살만한 물건이 없어서 그냥 은을 받고 비단이나 녹차나 뭐 이런 물품들을 뭐 도자기나 이런 것들을 팔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은이 유출이 자꾸 되다 보니 그런 것들을 다시 해소할 그러니까 중국에 팔만한 돈을 주고 물건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에다가 물건을 팔 게 필요했던 거죠. 그것으로 찾은 대안이 아편이었어요. 마약. 그래서 인도에서 생산된 아편을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게 되는데 물론 오늘날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국가가 마약 거래를 한 거니까 이건 뭐 굉장히 비도덕하고 부도덕한 일이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을 벌였죠. 그런 일들을 벌인 과정 속에서 중국 내에 아편 중독자가 증가를 하다 보니 청나라 그 당시 청나라는 임칙서라는 관리를 파견을 해서 아편을 불질러 버립니다. 아편을 불질러 버리고 없애버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걸 이제 문제 삼아서 이제 영국은 제1차 아편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1차 아편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난징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 난징 조약을 통해서 홍콩이 영국에 할양되게 되고 강둥성, 그 강저우, 샤먼, 뭐 상하이 이런 항구들이 개항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구실을 통해서 2차 아편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베를린이 아니라 베이징 조약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인 항구, 뭐 조차지 뭐 이런 것들. 조차지라고 하는 거는 중국 내에 그 서구 열강의 정주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청나라는 서서히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사건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유무역을 할 생각이 없는 나라를 마약과 총과 대포로 시장을 개방시킨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자유무역이 맞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폭력적인 방식으로도 확산되기도 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23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은 아편 전쟁과 관련된 아편굴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석회를 섞어 가지고 버리고 불태우는 모습이고 이 사건의 결과로 이제 영국의 함선이 와서 중국의 범선을 침몰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발발하게 된 것이 아편 전쟁입니다. 자, 이렇게 세계 무역 공업화 이후에 이제 세계 무역은 발달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뭐 공업화, 각국의 공업화도 당연히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만 그 기저에는 과학 기술의 발달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뭐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신분석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문적 발전도 이룩했고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모스 부호라고 하는 통신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어떤 통신 기술 그리고 뭐 전기 기술 뭐 그리고 전기를 이용한 뭐 전구 이런 것들 그리고 화학 분야에 있어서 발전 그리고 의학 분야에 있어서의 발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과학 기술의 발전이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산업의 발전이 뭐 여러 가지 통신 교통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세계가 연결이 되고 무역이 활성화되는 그
기저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결국에는 생산 방식의 변화도 가져왔고, 그리고 생산의 중심지도 바꾸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변화, 발전 이런 것들을 다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무역 증진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기술이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역 증진 효과들이 더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교통의 혁신이에요. 뭐 가장 대표적인 교통의 혁신은 크게 철도 운송과 해상 운송으로 나뉘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철도 운송은 이제 전기기관의 발달로 인해서 대량의 물품을 한꺼번에 정해진 그 철도를 통해서 옮길 수 있는, 운송시킬 수 있는 철도가 놓이게 되고, 그걸 통해서 대륙을 횡단하거나 장거리 노선을 통해서 인력과 자원이, 물품이, 상품이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발전을 이룩하게 되고, 해상 운송에 있어서도 전기기관을 활용한 전기선들이 도입이 되게 되죠. 근데 철도하고는 다르게 이 전기선의 경우에는 바로 해상 운송의 주역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전기기관이란 게 오늘날 쓰이지는 않죠. 내연기관으로 바뀌었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전기기관의 그 효율이 사용하는 석탄의 양에 비해서 얻어낼 수 있는 동력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뭐 철도의 경우에는 그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뭐 역량이나 에너지가 뭐 충분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선박에 있어서는 전기선이 한동안 범선의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범선을 제끼고 전기선이 해상 운송의 주역으로 떠오르게 된 데는 전기기관의 효율이 증가하게 된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의 개통이에요.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특히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공 수로를 통해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이 자체적인 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선이나 내연기관을 이용한 선박이어야만 운하를 원활하게 통과를 합니다. 범선은 조류와 바람의 힘으로 가는 건데, 운하는 인공수로죠. 인공수로기 때문에 조류의 흐름이라는 것이 미미해요.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시기를 맞춰야 하는 것인데, 운하를 통과하려고 하는 선박이 바람을 기다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운하를 틀어막고 운하의 교통량이나 통행량에 방해만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범선은 운하를 통한 항해에 굉장히 적합하지가 않아요. 바람 안 불고 물이 흐르지 않으면 배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전기기관은 그 전기기관이 아무리 효율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바람이 불든 물이 흐르지 않든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운하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자체적인 동력을 갖추고 있는 전기선이 더 수월했던 거죠. 그래서 수에즈 운하, 아시아와 지중해를 연결하고 파나마 운하,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이 운하가 1800년대, 1869년과 1914년에 개통을 하게 되는데, 운하를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하를 통해서 그 운송해야 되는 거리를 비약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적합한 전기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세기 중반부터는 20세기 초중반부터는 이제 내연기관을 활용하는 선박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해상 운송의 어떤 효율성, 해상 운송의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해서 뭐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운하를 통해서 운송 거리를 단축시킨다는 측면은 뭐 여러분들이 해상 운송론이나 국제 운송론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영향을 준 부분이 단순히 운송 거리를 짧힌 것도 있지만 운송 수단의 어떤 비용 감소라는 측면에서의 변화도 크게 가져왔다라는 점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게 이제 범선이에요. 그러니까 증기 기간이 사용되는 초창기의 증기선보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돛을 달고 있는 이게 사실상 범선의 최종형이거든요. 범선의 최종 단계. 이게 이제 클리퍼란 배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돛을 달고 다니는 배보다 증기선이 초창기에 느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배들이 훨씬 더 효용이 되었고 증기선이 얘네들을 빨리 대체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운하가 개통, 이건 이제 수에즈 운하의 모습이고 이건 이제 파나마 운하가 건설될 때의 모습인데 관문이죠. 이러한 인공수로를 통과하기에는 이렇게 돛을 활용한 범선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상 운송의 주역이 범선에서 증기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연기관을 활용하는 선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교통의 발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통신혁명도 발생하게 되죠. 물론 선박을 이용한 우편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하지만 뭐가 도입이 되느냐? 모스의 전신 그리고 전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선 통신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전 세계가 하루 정도면 지구 반대편에서 발생된 사건이나 사실을 알게 되는. 그래서 뭐 아편 전쟁 이런 것들이 발발하고 하는 사실들이 중국에서 일어났잖아요. 중국에서 일어난 사실들이 런던에 보고되고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배를 타고 90일, 120일, 180일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그 중국에서 전쟁 났다는 사실을 런던에 알려야 했지만 이제는 전화선, 전신 그리고 무선 통신을 통해서 하루 이틀 만에 정보가 전파되는 그런 통신의 혁명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교통의 혁신 그리고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와 같은 운송 인프라, 국제 운송 인프라의 발전, 그리고 통신 수단의 발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존의 대항해 시대 때부터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무역이 이루어진 거는 맞지만 이런 교통통신의 발달은 정말로 지구상의 여러 곳을 단일 경제권으로 묶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왜?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는 그대로지만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상대적 거리를 좁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동그라미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유럽으로 화물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이 감소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죠. 네덜란드 식민지에서 암스테르담, 그러니까 네덜란드 본국으로 운송하는 데 있어서의 운송비가 떨어지고, 그리고 대륙 내에서도 나가사키와 상하이 사이에 그 운송비도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송을 위한 비용의 하락, 그리고 시간의 단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국제적인 물품의 운송이 원활하게 되고, 이러한 국제적인 물품의 운송의 원활하는 두 장소, 그 이어지는 연결되는 그 두 곳의 물품의 이동을 원활하게 만들고, 결국 그것은 무역의 발전, 세계 시장의 통합,
그리고 세계 교역의 말 그대로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화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뭐 자본의 이동이나 인구의 이동도 물론 중요한 측면에 있지만 교통의 발달, 교통 인프라의 발달, 통신의 발달이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한 건 또 기술의 발달이고요. 그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서 어떤 하나의 원인이 최종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시장이 통합되고 무역이 증진되고 지구촌 세계화가 이룩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서구, 미국, 일본의 산업화와 공업화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졌던 기술의 발전, 그리고 그 기술 발전의 핵심은 교통의 발전과 통신의 발전이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시장이 연결이 되고 세계 시장이 단축이 되고, 물리적인 거리는 그대로지만 상대적인 거리가 단축이 되고, 그리고 운송 비용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무역이 원활하게 되는, 그래서 말 그대로 지구촌 세계화가 이룩하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어떤 장점, 좋은 점만 주구장창 이번 시간에 떠들었던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이런 세계화의 어떤 뒷면, 어떤 부분,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고, 보호무역주의가 태동하는 모습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뭐 1차 대전 대공황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